저희가 뭐 평당 한 4천대에 낙찰되면 주변 시세는 평당 6천이니까 보다 저렴하게 약 5,500만 원대의 협상을 진행해서 단기 시세 차익 저희가 최소 5억 원은 보장받으면서 제가 원래 사복을 잘 입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사복을 입은 것은 오전 오후 스케줄이 좀 외부에 다른 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사복을 입었습니다. 보시기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와이셔츠를 입어도 흰색 와이셔츠밖에 잘 안 입어요. 고민하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다른 거겠죠. 옷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투자나 수익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영상을 제공하나 이런 부분에 관심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옷에는 관심이 많이 없어요. 사복도 똑같습니다. 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티 10장이 있어요. 저 10장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입어요? 요거 팔 긴 거 10장 있습니다. 그거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추우면 어떻게 해요? 요런 비슷한 잠바 3개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사복은 요 옷 그리고 정장을 입을 때는 하얀색 와이셔츠 요렇게밖에 못 보실 거다. 아쉽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매는 현황상의 물건만 보고 입찰한다고 생각하시면 많은 부분을 실수할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득이 될지 누군가는 피해를 볼지 얘 토지의 신분은 누구인지 이 토지에 따라서 해당 건물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사용 수익화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다양한 시야와 안목으로 보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해당 내용을 보면서 같이 총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물건을 좀 보도록 하시죠. 자, 경매 정보지는 어디를 써야 한다? 항상 대장 옥션을 통해 전국 각지에 나오는 경매 물건을 보면서 내 종잣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경매 정보지보다도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어떤 경매 정보지보다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1개월 무료 이용권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서 전국의 경매 물건을 보는데 한 달 이용료가 우리는 20만원, 30만원 아니죠? 29,000원입니다. 꼭 낙찰받고 수익이 실현되시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항상 그렇게 제가 최대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낙찰이 될 수 있도록 경매에 있어서 경매 근육과 실전 노하우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용도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49.91평, 약 50평이 되고요. 건물 면적은 60평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경매 금문은 임의경매, 즉 근저당 이하에 나온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자 이땡모씨, 채무자 박땡모씨. 자,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경매 물건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소유자와 채무자가 아예 달라도 낙찰자, 우리 입찰자, 투자자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니까 우리에게는 투자자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가 21억 967만 6천원, 약 21억입니다. 감정가. 자, 낙찰가는 21억 6,900만원, 약 6천만원 더 써서 낙찰이 됐었죠. 이렇게 됐던 물건이고 토지는 오류동에 있고요. 약 165제곱미터, 토지 평수로 환산하면 50평입니다. 자,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 2층 근린생활시설 46평 14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올근생이니까 대출은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에서 말씀을 나눴죠.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되는 거 아니냐,
금융사를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농협과 일부 은행들은 실제로 주담보를 금지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토지까지 비상주 거주하는 비거주 부동산 또한 대출을 금지하였죠. 근데 이거 연말 정도 되면 관례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조기 실적을 전부 다 꽉 채워서 대출 한도액을 줄이거나 혹은 없애는 경우들도 다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 금년도 들면서 부동산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 대출을 계속 받으니까 조기 실적이 빠르게 마감되는 건 당연한 사유입니다. 이번에만 특이한 케이스로 있었던 게 아니라 늘 통상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을 좀 위주로 많이들 보시고, 아니면 아주 소액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택들, 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죠? 썩다리 빌라 낙찰받아서 인테리어 한 다음에 막 시세차익 1000, 2000씩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위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택들은 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 많죠. 신용대출, P2P도 있고요, 보험사 약관 대출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거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캐피탈 받고 신용대출 받아서 주택 사는 행위, 이거 잘못된 행위예요? 이거 나쁜 행위입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대출이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대출은 나쁘진 않아요. 뭐가 나쁜 거냐면 올라가지 않는 부동산을 비싸게 사는 행위가 나쁜 것입니다. 시세 차익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안전마진을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나도 그냥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싸게 사버리는 행위가 잘못된 거지, 대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은 기회가 있는데, 사실상 내가 낙찰받고 한 인테리어 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매도하거나 전세입자를 맞추면 바로 상환할 수 있는데, 기회만 잡으면 수익이 1000, 2000씩은 나오는데, 그렇게 안목과 시야가 있는 상태면 어느 돈을 써도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시야도 없고 안목도 없고 그냥 조급해서, 갑자기 나만 안 소유하면 조급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영끌에 사는 행위, 그거는 몸에다가 휘발유 붓고 용광로로 들어가는 거랑 동일합니다. 대출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부동산을 볼 수 없는 시야를 갖고 있는데 무턱대고 사는 게, 그게 더 위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근린생활시설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한 장인데, 건물, 토지와 건물은 별도로 다 권리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건물분의 등기부 현황. 자, 1983년도 8월 13일 근저당 최초 설정 권리입니다. 자,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로 해당 모든 권리는 전체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토지,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 진행해야 됩니다. 이 또한 1979년 1월 24일날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 기준 권리부터 이하 전부 소멸합니다. 즉, 낙찰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인수하는 항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 살고 계신 임차인도 권리 분석해야겠죠? 크로코다일 56점 상가 임차인 있죠? 1층에 우측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층 전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자, 보증금은 1억 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180만 원에 현재 임대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로코다일이 요렇게 쓰고요. 여기에서 2층까지 쓰고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어류인생 이 술집의 임차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현재 임대차 관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필지입니다. 50평의 필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토지 모양이 굉장히 안 이쁘죠? 토지가 현재 남의 필지까지 넘어든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근생이라고 대출 나오겠다 낙찰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해당 필지가 여기까지가 경계선인데, 우리 땅이 이만큼이 이쪽 필지로 넘어갔고, 해당 필지의 땅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제가 또 쓰고 있어요. 이 땅이 제 땅이 아닌데 이 땅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매 물건이. 그럼 남의 땅을 침범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감정한 결과 대출이 통상 나오진 않습니다. 왜? 남의 땅에 필지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상 사용수익화를 잠정짓기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 원래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경지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자, 그러면은 대출이 안 나오냐? 또 아니죠. 자, 보세요. 옆에 A라는 필지는 내가 이만큼 땅을 쓰지만 이 A라는 필지도 내 땅에 이만큼을 쓰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필지를 교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 수익화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추후에 문제 소지도 없다. 라고 해서 우리는 경락대출을 80% 이상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은행이랑 많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 수익률 계산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죠. 자, 현재 뭐 해당 임대료가 보시면 360만 원 측정돼 있죠. 자, 360만 원. 수익률을 항상 12개월로 측정합니다. 1년 단위로 해요. 그죠? 360만 원 곱하기 12개월 4,320만 원입니다. 우리가 4,320만 원 나누기 22억 곱하기 100. 제가 만약 22억에 매입했다고 치면 해당 21억이니까 약 수익률은 2%대가 나옵니다. 매력 없죠? 2%면 대출 이자 내면 끝입니다. 대출 이자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임대료가. 굉장히 매력 없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땐. 자, 그럼 주변의 임대료도 뭐 비슷비슷한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경매 정보지상에 있는 임대료는 사실상 100% 정확한 게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임대료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경매 정보지상의 임대료는 참고만 하시고 해당 임대료가 적법한 건지 지금 현재 임대료와 동일한 건지는 현황상 나와 있는 임대료를 크로스 비교하시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긴 했는데 1층 20평에 평당 7만원, 8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매 물건도 한 7, 8만원 정도 잡아보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건물 면적 60평 곱하기 평당 6만원, 아까 한 7만원 정도 나왔는데 평당 6만원, 우리 월세 합계 360만원. 현재 임대료는 얼추 현 상황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경매 물건의 임대료와 현재 구성된 임대료가 동일한 건지는 주변의 임대료를 크로스 비교하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뭐 수익률 2%대 아무리 잘 맞춰봐야 360만 원, 크게 뭐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숨겨진 매력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매력 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우리 같이 거래년도를 5년간, 최근 5년간으로 좀 바꿔볼게요. 토지값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 거래된 게 보니까 2019년도 3월 달에 거래된 건물 가격은 토지가 평당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최근에 보니까 8,200. 그렇죠? 전면부에 있는 게 6천 내지 8천 정도에 거래됐다.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 보세요. 지적 현실 또는 상업지역 나오죠? 그래서 평당 6천, 7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물건은 현재 50평이에요. 현재 50평. 약 21억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평당 4천만 원. 그쵸? 5, 4, 20 평당 4천 조금 넘겠네요. 토지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 5천만 원이라고만 쳐도 1,000만 원 이상의 평당 이익을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5억의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여기 구로 오류동이 사실상 이제 산업단지도 밀접되어 있고 2호선 라인도 근접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 시리얼 지도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지역정보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각 구별로 동별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리동에 현재 있는 인구 여파는 22,000명이다. 그쵸?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인구수가 어디서 좀 들어오는지도 한번 보죠. 이동별 특성조에서 전입되는 인구 좀 볼게요. 전입되는 인구가 수구동,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에서 많이 들어오죠. 지속적으로 유입 인구를 많이 받고 있는 오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오류동역에 가까우면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신림, 신도림 이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수요와 동반해서 지속적으로 유입 인구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원룸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실상 유동인구의 타겟이나 유입을 어디서 받는지 이런 것들에 충분한 데이터가 되니까 참고만 해주셔서 시리얼 지도도 인구수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전출 누르시면 전출도 나가요. 그죠? 어디로 우리 유동인구가 좀 나가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오류동에서 은평동으로 많이 나가죠. 이게 왜 이러냐면 오류도 원래 가까운 데서 나가야 되는데 은평동 쪽으로 이 기업 부지가 이전한 게 있습니다. LG 쪽이. 그래서 오류동에 계셨던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은평동 쪽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동인구가 어디로 빠지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전체적으로 체크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가는 앞으로 향후 미래가치성 호재나 다양한 동반에서 향후 올라갈 이미지가 많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임장을 갔었어요. 여기 크로코다일 사장님과 뭐 일부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중심 상업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상업적이 쭉 이어지는데 저는 여기 끝자락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초입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서 나는 나갈 계획인데 오래 했다. 나중에 내가 건물을 샀다. 그래서 글로 이동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 호프집도 장사가 그럴저럴 잘 되고 있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위층도 올라가 보고 다 봤거든요. 명도 비용을 조금 달라. 근데 뭐 명도 비용을 줍니까? 딱 봐도 들어가도 다 무너질 것 같이 허름했었는데. 그래서 명도 비용은 주기가 어려웠죠. 자, 해당 물건의 매력 포인트 볼게요. 자, 보세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건물 돼 있죠? 자, 우리 물건지 보세요. 1층, 2층 단층이죠? 다른 물건들은 5층 높이로 막 높게 건축한 반면 우리의 건물은 2층의 단층입니다. 즉, 현재 해당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해당 건물이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를 매입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지금 가격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큰 매력이 이런 것들입니다. 해당 땅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냐, 해당 땅의 용적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 해당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기준 통상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상까지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토지 면적 50평이면 용적률 최소 300%를 받는다면 150평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건축 면적은 60평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낙찰받고 개축이나 신축을 통해 150평을 증축한다면 지금 가치보다 2배가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거를 매입한 다음에 현재 저평가돼 있으니까 싹 명도하고 해당 건물을 리뉴얼을 통해 가치를 조금 더 올리는 전략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 약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알짜 건물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금 채무자분은 몰랐냐? 알았죠. 토지 주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은 알고 있어요. 내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토지에 깔고 앉아서 내가 있는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재정이 어려워서 신축은커녕 리모델링 보수공사도 못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런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서 내가 잘 다듬어서 시장에 나올 때 그 빚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출구 전략은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뒤에 이렇게 막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올라갔는데, 자, 뒤에 건설하는 오류동 오피스텔이 약 160세대입니다. 이게 160세대가 신축 중이었고 우리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여기 앞에 있는 조망권을 다 가려요. 저희가 굉장히 방해 요소로 건물이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 저희가 그 건축사 대표님을 만났어요. 대표님을 만났는데 해당 필지를 자기가 좀 매입하고 싶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연계한 상업 구조로 좀 활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평당 한 4,000대에 낙찰되면 주변 시세는 평당 6,000이니까 보다 저렴하게 약 5,500만 원대의 협상을 진행해서 단기 시세 차익, 저희가 최소 5억 원은 보장받으면서 매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신축을 해도 되고
두 가지의 출구 전략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거 있죠. 내 토지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냐.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매력 있게 어필하겠냐. 또 다른 출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해당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사용하고 있냐. 이 건물이 내가 신축이나 리뉴얼이나 개축을 통해 지금보다 가치를 더욱더 올릴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항목들을 통해 수익성을 계속 병행하면서 남들과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갖고 경매 투자를 무조건 이기게끔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보면 부동산 경매는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찾는 거와 동일합니다. 낙찰 후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건축 면적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 후 임대 구성 시 현재 임대료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기존 수익률 2%대에서 약 6%대까지 우상향하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 저평가되어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시가 상승과 임대료 수익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주변 토지 주인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 새로운 출구 전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보실 때는 현재 상황만 고려하지 마시고 해당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의 가치를 전부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관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토지의 경계선도 타필지에 침범되어 있기에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예상을 할 거다 생각하고 아마 입찰도 안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약 1,400만원 차이로 떨어졌어요. 2명 들어왔습니다. 2명. 2등 입찰가 이게 제 거예요. 21억 5,552만원. 낙찰은 21억 6,967만 6천원 썼죠. 저하고 1,4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원래 이게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한 20억 단위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1억 정도의 차이가 형성됩니다. 통상 1,400만원 차이라고. 그것도 2명 들어와서 우리 회사 직원이 가서 대리 입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뭐라고 했죠. 야, 너 누가 쓴 거 본 거 아니야? 너 조용한데 숨어서 쓰라니까 왜 이렇게 적었어? 왜냐면 경매 법원 가보시면요, 이렇게 입찰가 쓰잖아요. 그 부스 안에 들어와 쓰시는 거 말고 그냥 식당이나 매점이나 의자에 앉아서 막 적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쫙 봐요. 이렇게 보러 다녀요.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2명 들어왔잖아요. 그죠? 2명 들어왔죠. 근데 제가 1,020억을 넘게 입찰하는 사람인데 1,400만원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아마 내 입찰가가 어디서 유출되지 않았을까 라는 진 거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사실상 경매를 하면서 매번 느끼죠. 이거 그냥 팔아도 5억 이상이 버는 시대 차익을 벌고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률이 2배 이상 상향할 텐데 잠깐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그 수익을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입찰가를 낮게 쓰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경매 투자자들은 항상 느끼면서 다음에 다시 개선해서 압도적인 입찰가로 낙찰을 받아야겠다 다시 한번 느끼고, 그래서 꼭 먹어야겠다는 것들은 무조건 압도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희 그때 예전에 서초 거 토지 보셨나요? 제가 그때 32억인가 낙찰 받았었는데 그때 32억에 낙찰 받은 것도 압도적으로 썼죠. 꼭 먹어야 되니까. 그게 현재 시세 차익 8억 납니다. 8억. 낙찰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렸다, 해당 물건도. 자, 여기까지 부동산 가치 상승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보는 시야와 안목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실패와 도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힘들면 저와 같이 걸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마라톤을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작은 목표를 잡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전진해 보도록 하시죠. 세금들이 무섭구나, 다들. 나중에 세금적 같이 한번 얘기하시죠. 근데 세금을, 자,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좋을까요? 세금을 많이 내야
수익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사실상 취등록세는 양도소득세에 절세됩니다. 양도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등록세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번 돈에서 취등록세를 빼준다고. 그럼 보유액은 보유세, 재산세라고 합니다. 0.4%. 보유에서 올라가는 지가와 처음 먹은 안전마진 자체가 높기 때문에 0.4%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종부세, 이제 다주택자 6억 공제, 아니면은 뭐 1주택자는 9억 공제가 되죠. 종부세 부담 갖지 마세요. 막 우리 시청자분들도 막 큰일 났다, 종부세 6%씩 맞는다, 부동산 투자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면서 제가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님 혹시 주택 보유수는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계속 이러는 식이야. 종부세 6% 맞으려면 시가 150억 이상 부동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벌어야 세금이 나오는 건데 밥을 먹어야 설거지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난 설거지 거리 많아서 밥 안 먹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합리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뭐 있죠? 양도소득세. 요 세금, 부동산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세금이니까 요거 절세하면서 어떻게 쳐나가야 되는지, 플랜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거를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시청자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